그러니까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기하고 계셨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렇죠. 문제는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이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 이 4분기 가이던스를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간에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실적만큼이나 주교했던 게 블랙웰의 출하 소식이겠죠. 그렇죠. 네. 이번 분기에도 출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또 국내 증시 SK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하시면서 오늘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불확실성입니다. 또 약속 안 지키는 거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뒤통수 치는 거 시장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신뢰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즉 신용으로 돌아가는 게 자본시장인데 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이 핵심 구조를 깨는 거, 또 그걸 잘 지켜내는 거, 결국 이게 성장성, 그다음에 수익성, 그다음에 미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그런 어떤 원칙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다. 또 그게 엄청난 실적, 또 엄청난 수익으로, 또 주가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켓나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저도 오늘 모닝체크의 첫 번째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고은별 앵커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매출, 그다음에 전망, EPS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영업이익률하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성장률이었는데 영업이익률 75% 정도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수준, 70%대 이상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영업이익률 수준을 아직까지 큰 변동 없이 지금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이 압도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이. 이 압도적인 이런 어떤 시장의 장악력,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결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쳐주는 게 결국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3분기 실적 내용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매출, 그다음에 EPS 모두 다 전년 대비해서는 대부분 다 특히 2배 전후에, 그러니까 100% 전후의 그런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시간에 걸해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AI 고점론에 대한 부분들 겹쳐서 그때는 주가가 좀 오랫동안 빠지고 조정이 좀 깊었었던 편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만큼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앞서 유동원 본부장도 좀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일단 시장 장악력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을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데요. 앞에서 헤드라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밸류 펀드 자금 오늘부터 이제 착수가 되고 3천억도 추가로 이제 투입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기금도 이달 들어서 이달 초반부터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기금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략 이달 중순 절반 정도죠. 연기금들 순매 상위 5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근 3천억 가까이 사고 있고요. 네이버도 1,000억 가까이,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이제 상위 5개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있는 10개 종목 중에서 상당 부분들을 좀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모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도 좀 도와줘, 좀 시장에서 주식 좀 사줘, 옛날식으로 따지면 그런 일종의 관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 이렇게 국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사고 있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국은 살 거는 대형주밖에 없다. 그것도 초우량 대형주들. 지금 보시는 이 기업들 대부분 다 아주 우량한 그런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이들 종목들이 살아나야 우리 시장 전체가 살아난다는 측면도 좀 고려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할 내용으로 좀 가보죠. 자, 민희진 전 어도 대표입니다. 어제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적 분쟁에,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 즉 소송을 이제 줄줄이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법적 분쟁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풋옵션 행사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시장에서는 풋옵션 규모가
뭐 예전에 알려졌던 뭐 1,000억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26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억의 풋옵션을 행사해서 받겠다 얘기인데 반면 하이브는 그거 이미 다 끝난 얘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앞서서 뉴진스가 지난 13일에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로 다시 올려다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전속계약 해지할 거야라고 2주 줄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2주가 대략 이제 뭐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이 좀 됐죠. 자, 이제 이 민희진 전 대표의 사임과 뉴진스의 이 전속계약 해지 관련 내용 증명 이 기간들이 좀 사실은 이제 겹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가져왔던 이유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 엔터주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 엔터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사실 뉴진스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실적 대비해서 더 컸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민희진 대표가 사임하고 나서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황이고 뉴진스도 지금 내용 증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이 엔터주의 대장주인데 사실은 또 새로운 불확실성에 또 휩싸이게 돼서 여러 가지로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반등하려는 찰나의 말씀이죠. 이게 또 지난 상반기 때처럼 또 전체 엔터주에 또 이렇게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 오늘 국내장 개장하기 전 우리가 꼭 포착해야 되는 시그널들 같이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확전 우려에 대한 리스크를 점점 더 키워가면서 장 초반에 급락세를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어느 정도 지수 회복을 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S&P 500이 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 다우존스가 0.3%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는 이날 장에서도 0.7%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350억 달러로 매출이 나왔고 주당 순이익은 0.8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후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적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날 장에서도 주목해볼 것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매파 의원으로 불리는 미셸 보우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금리 인하 우리가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지난 9월 FOMC 때 빅컷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스몰컷을 주장했던 게 바로 미셸 보우먼 이사였죠. 간밤 내놨던 연설 안에서도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리사 쿡 이사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나름 이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고 고용 시장도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는 불확실할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두 이사 간의 확실한 의견 차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금 같은 경우는 지난밤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2,651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서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이상을 늘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담감 속에서 나름은 긍정적인 호실적을 가지고 돌아왔죠. 시장이 예상했던 건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정도 오를 것이다 였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의 증가를 보였고 주당 순이익은 무려 10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특히나 더 긍정적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의 증가를 보였고요.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앞서서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TSMC의 4분기 가이던스보다 부진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한때 4%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4분기의 가이던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이길래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을지 다음 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는 371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가이던스는 중간값으로 375억 달러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최하단이 가이던스 예상치보다 못 미쳤다라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콜에서 젠슨왕 CEO는 이 블랙웰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블랙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실적 프리뷰의 목표가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거나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0달러대까지 목표가를 올려잡는 증권가들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도 같이 주목해볼 코멘트는 에버코어 ISI의 코멘트인데요. 21년도 이후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지수 하락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분기 때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임이 나왔던 만큼 이번 분기는 시간 외에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정규장 시간대는 되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승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 국내 반도체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알아봐야겠죠. 국내 증권가들의 시각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발표가 된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 11월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7% 증가했다라는 지표와 함께 SK 하이닉스 쪽의 기술 도입 소식까지 더해진다면 이 분위기는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닝콜에서 젠슨왕 CEO가 공급사로 이 SK 하이닉스를 직접 멘션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빠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관련주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HBM과 관련된 종목들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코멘트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어서 오늘 장 출발 이후에 관련주들의 변동성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밸류업 펀드도 같이 출시가 되는 만큼 그동안 메말랐던 수급이 국내장에서 다시금 활기를 찾아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개장 상황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조선업 ETF 가격도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상승 사이클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의 역할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가스선 발주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슈퍼사이클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호재가 쌓여있는 조선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슈레이더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정식 전문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조선 쪽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엔진 쪽 얘기를 오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박 파트너는 오늘 왜 엔진 쪽 얘기를 준비하셨는지요? 네, 최근에 좀 조선업이 좀 핫하게 그렇죠. 조금 주목을 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뭘 바라봐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좀 엔진 쪽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하나 엔진 등 이 국내 주요 선박 엔진 기업들이 최근 이 전방 산업 호주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중국 조선사들도 한국 기업 선박 엔진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쪽에 이제 발주를 하는 이제 선주사들이 이 선박 품질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국 엔진을 사용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사들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엔진 기계 공장 평균 가동률이 무려
146.3%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오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HD 현대에서 이제 인수한 HD 현대 마린 엔진의 경우 엔진 공장 평균 가동률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57.7%인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0% 넘게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엔진 공장 같은 경우도 평균 가동률이 98.5%로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가동률이 더 증가될 수 있는 또 이러한 가동률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슈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이제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발주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임기 첫날 그동안 이제 중단됐던 이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이제 재개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요. 이제 세일가스나 이제 세일 석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강하게 이제 생산을 해내면서 이제 에너지 수출 나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LNG 관련 이제 선박 발주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국제 해사 기구가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주사들이 배를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발맞춰서 이제 국내 엔진사들도 이제 엔진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이 지난달에 세계 최초로 이 고압 직분사 방식인 암모니아 이중 연료 엔진 개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대표적 무탄소 연료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이 엔진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하나 엔진도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과 손을 잡고 이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엔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죠. 고은별 앵커. 네, 조선업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조선사에서 이제는 중소형 부품주들까지 매기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조선 관련 기업들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이 3기업이나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HD 현대미포는 3%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고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리엔탈 전공과 성광밴드 역시나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나 성광밴드는 지금 0.3%가량의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채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16%가량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성하이텍은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달 초 HD 현대 측과 함께 초저온 보랭제 계약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4천억 원가량의 규모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3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주가가 장 초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장대 양봉을 그리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일 강하게 들어오면서 7% 이상의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조선 관련 기업들 이제는 다운사이클보다는 포텐셜에 주목을 해야 된다. 앞으로의 상승 동력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도 상승률의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업종과 그 안에 있는 종목 선별을 어느 때보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조선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부품사까지 하면 너무나도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은별 앵커가 조선주 전반 관련주들을 쭉 다 이렇게 싹 훑어 주셨고요. 이제 이 중에서 우리는 엔진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파트너께서는 엔진 관련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현재 생산 가용력이 가장 좀 있는 HD 현대 마린 엔진을 볼까 합니다. 예.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가동률이 아직까지는 지금 50%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엔진사들의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되고 조선업이 호황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동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용력이 높은 이 HD 현대 마린 엔진이 실적이 좀 큰 폭으로
더욱더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발한 이제 암모니아 이제 이중 연료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이 이중 연료 엔진의 좀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제 이 기업 때문에 일단 빠르게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또한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마린 엔진이 가장 좀 실적 성장력이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HD 현대마린 엔진과 그리고 한화 엔진을 좀 비교해 보니까 한화 엔진은 자본총계 대비 한 4배 정도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실적 성장력 또한 한마디로 추가적인 생산을 통해서 실적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로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한 2만 원 이하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어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고점인 24,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HD 현대마린 엔진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곽 파트너는 어떤 회사 얘기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 엔진 비교를 역시? 해주셔서 네. 네, 하나 엔진 가지고 왔고요. 네.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월달에 HSD 엔진에서 하나 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그렇죠. 하나 엔진으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방 사업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그러게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진 사업도 호황기에 지금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역시도 지난해 동기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1,300%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공장 평균 가동률 역시도 현재 98.5%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 선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엔진 기술이 좀 더 이제 강화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수주 물량들도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껍데기는 자기들이 만들고 그쵸. 핵심인 안에 엔진은 핵심 한국에서 또 심장 가져오고. 같은데 엔진은 한국에서 네.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오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오션과의 또 협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관련 수주나 매출 비중 중에서 하나 오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보다, 그러니까 지지난해보다 2022년도죠. 그때랑 이제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계속해서 비중이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시너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하나 엔진이 신규 수주도 지금 잘 들어와주고 있는 데다가 창사 이래 최대치를 지금 채울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엔진을 선박 엔진 잘 만들다 보니까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지금 2위에 해당합니다. 점유율이 무려 20%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 수주 중 중국발 비중도 연평균 27%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내년까지도 관련한 이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그러게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구간을 한번 보면요. 지난 이제 6월 달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쌍봉이 한번 만들어지고 또 최근에도 다시금 이제 17,000원 부근대까지 올라와주면서 지금 저항대 부근까지 네. 올라와준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업황 사이클을 타는 경우에는 그대로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월봉 흐름 봤을 때 기존의 이제 HSD 엔진이었을 때 2021년도 상장 당시 최고가가 18,242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17,000원만 돌파해주면 과거 2011년도 구간대 이제 이상으로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 관점으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좀 투자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추세 매매 관점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그다음 한화 엔진. 사실 선박 엔진 관련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도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펀드의 하위 펀드 설정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업 밸류업 투자를 개시합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했고 앞으로 3천억 원 규모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또한 다음 달 특별 편입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리밸런싱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힘이 유난히 약한 가운데 내년 초까지 배당주와 경기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연말 또 되고 하니까 또 뭐 배당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시장이 요즘에 워낙 또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죠. 아직은 좀 미국에서 매일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의 시장이 좀 변동성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경기와 관련해서 좀 방어적인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 오늘 어떤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거의 다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왔었고. 뭐 조선, 방산, 우주항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나마 이제 대형주 중에서 좀 주가가 잘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 찾아보니까 금융주와 통신주 쪽에 지금 최근에 네. 수급도 좀 들어와주는 분위기고 다시금 예. 또 주가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기관 사실 메이저 수급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경기 방어주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크구나라는 이제 부분을 좀 느꼈고 특히나 오는 이제 12월 20일에 이 코리아 밸류 지수 관련해서 구성 종목 특별 변경을 또 추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못 들어갔었던 이제 기업들이 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 네. 지금 가장 이제 증권가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LG전자나 KB가 그때 빠졌었어요. 맞아요. 하나도 빠지고. 네, 네. 하나 그리고 BNK, JB금융지주 이쪽 이제 금융주 쪽이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통신주도 그때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SK텔레콤과 KT도 KT, 지금 예. 거론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다시금 좀 주가가 방향성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번에 그 편출입을 보통 하잖아요. 지수 네네네. 리밸런싱 하면.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번에는 편입만 있고 편출이 되는 종목은 없다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왜 들어갔냐 좀 논란이 많았던 종목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가 올해는 계속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실적도 잘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구선 종목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또한 최근에 또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이 고려아연이기도 하죠. 이 고려아연 역시도 최근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습적인 그런 유상 증자를 결정하면서 이런 밸류업 취지를 훼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기업들을 편출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편입이 됐을 때 밸류업 지수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편입이 되면 지수 종목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렇죠. 그 안에 종목에 배정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약간 좀 희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배당과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니즈 자체는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밸류업 지수에 대한 그냥 모멘텀은 그냥 플러스 알파로만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트에 그러니까 해지성으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네.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략을 좀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갖지 않았었던 고배당주나 주주 환원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위주로 한번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고려연하고 저 몇 군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물론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뭐 논란이 있더라도 그 기준만 유지한다면 맞추고 있다면 뭐 사실 편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밸류업 지수가 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그런 점들을 좀 시장에서 논란 있는 종목들을 좀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좀 가볍게 가는 건 어떨까.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두를 수 있는 그 유동성이 제한적인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편입만 있지 새로 두르기만 하지 나가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방어주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한번 또 고은변의 것 통해서 자세히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배당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날이 추워질 때마다 더 주목받는 배당주. 그런데 올해 유독 더 주목을 받는 건 국제적인 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존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JB금융지주와 LG유플러스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JB금융지주 전일 3.9%가량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3.6%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5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통신주들 가운데서는 KT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KT가 이제는 외국인의 보유율이 거의 막바지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4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직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5%가량의 외국인 보유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보유율이 더 늘어나도 괜찮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KB금융은 전일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가운데 상승폭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특히나 KB금융은 밸류업 펀드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와 함께 현대차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1.3%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롯데 웰푸드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2.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다만 개인의 매수세만 돋보이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방어주를 고를 때 대표적으로 농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5개월 사이에 정말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성향이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그래도 괜찮고 배당 성향이 괜찮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잘 걸러서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이 같은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곽유정 파트너 먼저 시작을 하시죠. 어디 보고 계세요? KTNG 가지고 왔는데요. 예, 뭐. KTNG 제가 원래 9월 달에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담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흡연 인구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관련보다는 그러니까 연초보다는 전자담배 예. 쪽으로 다들 이제 바꿔서 이제 피는 그 기호도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매출이 잘 나올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2분기를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고 네.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또 해외 쪽에서 관련 사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서 30% 정도 그 3분기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30% 정도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해외 쪽에서 관련 사업이 네.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동남아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인니라든지 이쪽에서도 이 KTNG 쪽 담배 브랜드가 지금 좀 많이 공장도 진출이 있고요. 되어 있는 예,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자담배는 또 전자담배대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매출은 또 해외 매출대로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호실적을 당연히 이제 달성하게 되면 주주환원에 대한 또 기대감이 그렇죠.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9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브리핑 해드렸을 때는 이 2분기 이제 호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좀 도와드리면서 주주환원 이제 연내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주환원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총 주주환원율 이제 100% 수준의 적극적인 이제 주주환원책을 펼치겠다 해서 3조 7천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지금 골자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기업의 배당 수익률만 지금 봤을 때는 4.5% 정도 되지만 자사주 뭐 매입 소각까지 다 한다면 사실 배당 수익률이 여기서 조금 더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KTNG 쪽에서 비단 이 호실적을 그냥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또 그렇죠. 그 이면에 또 주주 환원을 하는 또 기업들 안에 그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만 좀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KTNG 쪽에서 물론 이제 지분 구조나 주주 현황들을 봤을 때 여러 지금 곳들이 주주 지금 현황에 이름이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행동 주입 펀드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쪽에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KTNG에 KGC 인삼공사를 분리 상장을 하자. 자기네들이 인수하겠다. 네, 뭐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배당금도 확대해야 된다. 뭐 대표 선임을 네.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KTNG 쪽에서는 좀 무리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전에는 이 KGC 인삼공사를 약 1조 9천억 원에 사들이겠다라고서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KTNG 쪽에서는 사실 경영권 분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하거든요. 지난 2006년도에도 세계적인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언 연합 쪽에서 KTNG 지분을 한 6.6% 사들인 다음에 똑같이 인삼공사의 이런 상장이라든지 유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주주 환원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의지를 보이는 거는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이제 의도로 보인다라는 지금 시각들도 있는 만큼 그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보면 또 좋은 그렇죠. 점이 있잖아요. 주주들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 자체가 또 경영권 방어의 또 수단으로 또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를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KTNG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린 이후로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주가가 퀀텀 점프하면서 레벨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상승 추세 라인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금 좀 신고가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2016년도 같은 경우에 14만 원 부근대까지도 올라간 과거 이제 이력이 있는 과거 패턴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상단 매물대 2016년도 구간대까지 조금 더 상향하시면서 관련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TNG. 사실은 평소에 잘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아까 우리 곽 파트너 말씀하신 대로 점점 담배 피는 인구, 흡연 인구 준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뭐 시원찮겠네라고 생각하고 좀 잊고 있었는데 보면 이렇게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많이 매출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서 그게 좀 잘 성공리에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박 파트너께서는 어떤 경기 방어주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 이제 식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을 그렇더라고요.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롯데 웰푸드를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그 CJ 때문에 조금 다시 뭐 그러지 않았어요? CJ 뭐 바이오 사업부 매각한다고 예, CJ 제일제당이 그래서 좀 올라가기는 그러면서 했는데 같이 좀 편성하지 예.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빙그레도 오늘 이번에 좀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음식료들이 좀 다시 조금 예. 반등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쪽을 한번 또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보았는데 일단 이제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제과에서 식품 사업 부분이 좀 떨어져 나오면서 재상장된 업체이고요. 뭐 껌, 캔디, 그리고 비스킷, 초콜릿, 이 빙가 제품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으로 지금 발표한 게 2028년까지 매출을 5조 5천억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평균 주주 환원율을 35% 수준까지 좀 늘리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년 대비 이제 배당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자사주도 대략 한 6.29%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69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추후
이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일정 부분 좀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덩치를 좀 키우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롯데에서 이제 제과나 이제 빙가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하나로 지금 합치고 합병을 하면서 좀 덩치를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 지금 롯데 웰푸드 쪽으로 지금 합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키운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022년 7월에 롯데푸드라는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을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뭐 그랜드 마가린이나 아니면 육가공 로스팜 그리고 빙과 구구콘이나 빠삐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네. 또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덩치가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어느덧 벌써 한 4조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로 지금 올리는 그런 이제 덩치가 큰 기업으로 지금 변모하게 됐는데 이제 해외 매출 쪽을 더욱더 지금 가파르게 좀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스퀘어의 이제 빼빼로데이 행사도 이제 최근에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빼빼로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현재 내비쳐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주 환원율을 이제 35%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으니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배당금도 늘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롯데 웰푸드 지금 바닥권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음식료점들 굉장히 좋을 때 마찬가지로 좀 올랐다가 사실 그 이후에 조정을 굉장히 세게 받았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보면 근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감안해서 조금 많이 빠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좀 성장 관련된 그런 어떤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로 경기 방어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자로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 먼저 하나증권의 한국단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목표 주가는 일제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증권사별로 실적이 크게 나온 기업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한국단자에 대해서 하나증권은 또다시 예상보다 좋았어요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특히 영업이익이 485억 원 기록하면서 40%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2.8%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2분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영업이익률입니다. 또 3분기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 기준으로는 최고치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모두 달지 않았는데요. 더 자세한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단자의 해외 법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 법인과 멕시코 법인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법인이고요. 멕시코 법인은 북미의 생산을 담당하는 법인입니다. 이 두 해외 법인이 모두 인터커넥트 보드라고 하는 이 ICB라는 부품을 중심으로 급성장 매출을 일으켰고요. 일단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매출액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3배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이 ICB의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커넥터보다도 단가가 현저히 높은 점이 한몫을 했고요. 또 북미의 배터리 또는 완성차 전기차 업체로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큰 몫을 했습니다. 또 지난 분기에는 환율이 우호적이었던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같이 해외 북미 법인은 멕시코에서 2공장 증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단자는 원재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매출액 대비한 원재료 비율은 50%에 육박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구리 같은 빈철 원재료 가격이 변동성을 보이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룩하고 있는 외형적인 성장이 수익성 개선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자동차가 최근에 자동화가 되고 또 전동화가 되면서 이 ICB의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사용량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 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영업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완성 업체로 고객군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향후 투자 포인트 3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P2를 기준으로 5배에 불과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했고요. 풀무원에 대해 분석을 했습니다. 제목에는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면서 마찬가지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분기 눈에 띄게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 8,300억 원대, 영업이익은 330억 원대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30%나 웃도는 수치를 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고요.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적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총평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업이다라고 적었네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데 자세한 내용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사업부터 살펴보죠. 풀무원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B2C 채널과 B2B 채널로 나눠볼 수 있겠죠. B2C, 고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채널에서는 주력 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에서는 이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수주를 선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신규 고객사가 확보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두부, 면, 그리고 파스타 정도인데 이 주력 제품들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세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적자 폭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같은 해외 법인에서 적자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흑자 전환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핫도그 그리고 떡볶이 같은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해외 법인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상 운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앞서 주력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던 두부 제품이나 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외 법인이 흑자로 전환했을 때는 EPS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이자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때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이 시점부터는 주가 우상향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조정을 받던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그에 비해서 기술주들의 타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4%와 106%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국내 증시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500포인트를 아직 넘지 못했지만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수 저항대에 가까워진 만큼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시장에 추가적인 조정,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업종과 테마는 4차 산업 테마와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의료기기 관련주인 셀바스 헬스케어와 루닛 등의 종목들도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는 원격 의료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자주 나오는데 저점을 다지고 추세 전환 중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는 정말 지켜봐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로봇 AI는 물론 자율주행까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은 4차 산업 중에서도 자율주행 테마주인 SOS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은 아니지만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된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테마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D 공간 정보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거든요. 최근 주가에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어서 공략해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장 초반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7,500원 부근에서 지지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1차 목표가 9,500원 보시고 공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이제 개장 10분 남았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 박수범 대표, 신일섭 전문위원, 고은배랭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엔비디아 실적 나왔고요. 괜찮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이제 한 2% 좀 채 안 되게 애프터마켓에서 약세를 좀 보였고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 가이던스 관련돼서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 오늘 탑3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가 백악관의 암호화폐 관련된 직책을 신설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암호화폐 쪽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암호화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 앨런 머스크가 이제 만든 가상화폐인데 이게 일주일 만에 180%나 상승했습니다. 180%. 너무 많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되는데 근데 도지코인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언제든지 발행량을 늘릴 수 있다는 상당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나 상승했다는 데 대해서 저 또한 좀 놀랐고요.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시 또 94,000달러를 좀 돌파했죠. 그러면서 다시 신고가 레코드를 좀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좀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어제는 시초가 갭을 띄워서 시작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먹거리 부분입니다. 먹거리 관련된 기업들의 정말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보다 오히려 해외 쪽 수출 물량이 50% 이상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체 매출에 있어서 50% 이상이 지금 이제 수출 물량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아직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삼양식품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빙그레라든가 롯데칠성, 오뚜기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미국도 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타이슨푸드라든가 제너럴밀즈라든가 허쉬라든가 초콜릿 만드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시장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같은 업종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 조선업입니다. 어제도 강한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신일섭 소장입니까? 네, 스페셜리스트. 님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자 지금 슈퍼 사이클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회사 IMO라고 아실 겁니다. IMO 쪽에서도 탄소 배출을 2050년에 100%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규로 지금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다 LNG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년까지 좀 지속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중국도 조선 쪽을 많이 수준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엔진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관련 종목들 움직임들 기대해 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식품과 조선주들의 상승력 언급을 해주셨고요. 과연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제2비금융지주의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22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지수 구성 종목 특별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첫 번째 그 밸류업 지수 때 굉장히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반응을 했죠. 아니, 왜 이게 안 들어갔어? 이게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엉뚱한 게 들어갔네. 그게 대표적으로 KB금융, 하나금융지주였잖아요. 다들 왜 저 두 개는 왜 뺀 거야 도대체? 뭐 이게 왜 밸류업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여론 때문인지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지금 특별 변경 추진이라는 이 제목을 달아서 특별히 다시 바꾼다고 하니 분명히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은행을 보유한 제2비금융지주 이 랠리가 굉장히 눈에 띄죠. 온라인 자산운용이 SM의 지분 1%를 주고 막 흔들어 대다가 SM이 결국 카카오와의 지금 그 하이브와의 싸움에서 지금 카카오가 이기면서 SM은 다시 빠졌는데 최근에 반등하지만 그 다음에 건드린 게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에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는 제2비금융지주의 지분을 이 굉장히 그 일대 주주의 지분이 약했기 때문에 온라인 자산운용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2비금융지주가 자체적으로 잘한 것도 있어요. 스스로 변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 지방은행이 지방경제가 소멸되면서 망할 줄 알았더니만 광주은행, 전북은행이 핀테크를 타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비금융지주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메리츠금융지주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귀한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제2비금융지주도 그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귀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선기자재주 급등 순환매입니다. 이 순환매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 첫날에 그렇게 바쁘게 얘기 드린 거예요. 첫날에 그걸 잡지 않았으면은 지금 뒤늦게 순환매에 들어가려면 또 이 템포가 엇기거든요. 템포가 얽히지 않으려면은 첫 발을 잘 디뎌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다리가 꼬여가지고 술 먹은 사람처럼 자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팅주, LNG 본행주, 엔진, LNG 탱크주 순환매가 돌았고 이제 오리엔탈 전공 및 대양 전기공업까지 갔습니다. 오리엔트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오리엔트는 저거 시계 만드는 공장이고 오리엔탈 전공이 크레인 만드는 회사죠. 대양 전기공업은 조명이고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있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통신 3사의 주식 바닥 탈출 용트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SK텔레콤, KT, LGU+. 정말 재미없다고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주식들이죠. 통신주, 뭐 배당 줘봐야 1년 내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배당 쥐꼬리만 하는 거 받기 싫다 뭐 이런 개념인데 KT는 더구나 심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요. SK텔레콤이 10월 24일, KT가 11월 5일 날 둘 다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드디어. SK텔레콤은 2030년에 매출 30조 원에 인공지능 비중 35% 목표 제시했고요. KT는 2025년에서 2028년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가 공시를 했습니다. LGU+는 계획을 공시했어요. 연내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내놓겠다라는 예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LGU+도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마지막 그 막내의 발표가 기대되는 지금 순간입니다. 네, 금융, 조선기자재, 통신 3사. 예, 통신 3사는 특히 또 경기 방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KT나 SK텔레콤은 이제 AI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다시 연말되면서 경기 방어주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부분들도 좀 더 가만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밸류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좀 말씀을 하셨고 현재 58분 벌써 넘었네요. 동시효과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11월 21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락폭이 깊지는 않고요. 눈치를 보면서 경계감이 있는 그런 시장으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약보합권 출발 중입니다. 2,481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2%가량 빠지면서 68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권 확인해 보시죠.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 시장 정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4분기 가이던스가 아쉽다는 그런 분석 속에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SK하이닉스 1.23%,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하락한 만큼 비슷하게 지금 SK하이닉스가 떨어진 채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삼성전자 0.54%가량 밀린 채 준비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지금 약세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알테오즈는 2% 이상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HLB와 리가켄바이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2차 전지 역시나 약세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됐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시장 이제 시작이 됐고요. 동시효과상으로 봤을 때는 지수도 그렇고 시가총액 중심으로도 대부분 종목들 일단 소폭 약세 분위기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죠. 반도체도 그렇고 시가총액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만 이제 플러스권 보였고 코스닥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일단 마이너스를 출발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떴는데요. 코스피 마이너스 0.3%, 코스닥은 살짝 강보합입니다. 0.03%가 지금 방금 0.01% 하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지수는 일단 하락세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21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양 지수는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어제는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속에 양 지수가 혼조세로 출발했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0.17%가량 하락하면서 2,477선에서 출발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2%가량 내리면서 681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이 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당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81센트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 4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블랙엘 출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0.7%, 삼성전자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7%가량 내리면서 어제의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 오늘도 0.71%, 1%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5조가량의 수주 달성에 성공했다. 어제만 하더라도 9천억 원가량의 수주 소식 전해졌었죠. 이에 대한 훈풍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0.2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가 6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0.4%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이 1,000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또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1.7%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강했던 KB금융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요. 오늘부터 밸류업 펀드 2,000억 원가량의 투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는 오랜만에 한 걸음 쉬어갑니다.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전체적으로 금융 지주사들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고요. 현대모비스 오늘도 흐름 괜찮습니다.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그룹주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16위부터 20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0.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을 알린 상황이고요. 다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LG화학 1%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엑손모빌과 리튬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 출발을 지금 했고요. 삼성 SDI도 0.1%가량의 내림세로 출발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바이오 3대장 일제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상승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에서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 5일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를 보게 된다면요. 어제 흐름이 괜찮았던 의료 미용기기,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요. 2차 전지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엔캠이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걸음 쉬어가고 삼천당제약도 1%가량 빠진 채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입니다. 오늘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은 괜찮습니다. HPSP가 0.9%가량의 상승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다만 리노공업이 0.9%가량 빠지면서 섹터 내에서도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어제 4%가량의 강세를 보였던 펄어비스는 오늘 0.5%가량 빠진 채 출발했고요. 엔터조 오늘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JYP 엔터가 0.15%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입니다. 펩트론이 1%가량 빠지면서 어제 개장 막판에 6% 이상의 하락을 보이면서 시총 20위권 내에서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오늘도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2%가량 빠지면서 오늘 미용과 관련된 비만약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 0.3%가량 상승하면서 상승 탄력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엔터주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SM이 0.6%가량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반도체 쪽은 엇갈리고 있고 조선 크진 않지만 오늘도 플러스, 엔터주도 좀 플러스, 금융주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좀 마이너스. 이런 모습들 일단 출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은 시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제가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태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드는 이제 박스피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불거졌던 블랙웰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었죠. 발열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설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설계 도면을 변경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젠슨화학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 출시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었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실적 발표하고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고 이제 좀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는 이제 피크아웃 형태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도 그랬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이니까 이제 150만 원을 크게 찍었을 때가 있어서 최초로 찍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도 물량 나오더니 30% 정도 조정받고 그 이후부터 150만 원을 넘어서 200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가가 내려온 거지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성장할 펀더멘털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다라고 보시고 그에 따라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내려오고 있죠. 물론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먼저 제품을 양산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할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이렇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정을 줄 때 오히려 저는 담아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너무나 좋았고 현재 보면 대형주 중에서도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S라는 회사죠. 선박들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제가 보는 관점은 선박들의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엔진 개발,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뭐 하나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중공업 안에서도 엔진을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여기가 공장 가동률이 140%가 넘는답니다. 100%가 넘는다. 좀 아무튼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생산량을 좀 올리고 있고 그에 대한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엔진 선박용 엔진을 사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회사는 누구냐? 바로 엔진,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나 오늘 뭐 조정받거나 아니면 신규로 좀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실적이 잘 나와도 이것밖에 못 움직여라고 많이들 좀 허탈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2.4%만 올라가고 있어요. 96만 1,000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계속 올라가겠다는 뜻이고 다시 한 번 더 100만 원을 탈환하면서 황제주가 되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도 좋다, 현재 진입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보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셀트리온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단타거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입하는 건 좋아요. 과거에도 매입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소각을 해야죠. 주식 양을 줄여야지 그래야지 지분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듣기에는 달콤한 사탕 같은 말이겠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주주에게는 크게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인 뭐 주가 반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좀 더 적극적인 주주하는 정책을 좀 펴주길 뭐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만 좀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선주 중에서 이제 오늘 박 대표도 선박 엔진 쪽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바이오주 최근에 바이오주도 계속 좀 부진했죠. 오늘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괜찮긴 한데 셀트리온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펴야겠다. 자사주를 계속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각을 해서 발행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신입서 위원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 장남이 왜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뭐 똥을 넘기냐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 장남이라고 트럼프가 모든 거를 장남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 2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했고 지금 뭐 그 전처럼 바이든의 지지자가 트럼프의 뭐 지금 그 저기를 넘어가지고 트럼프의 저기 일하고 있는데 국회의사당을 침입할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별 행동을 안 하던 바이든이 느닷없이 그렇죠? 에이테크스를 승인하지 않나? 그리고 대인지뢰를 승인하지 않나? 전 이건 지금 다 사전에 얘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푸틴은 지금 핵의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를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도와주면 그 나라에 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은 영국 본토에다 핵을 쏴도 된다는 거예요. 영국이 핵을 안 쐈어도.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바꿔버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이테크스 가지고 300km 사거리 쏴도 지금 국경에서 쏴도 본토 끝까지는 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톰 섀도우를 쐈다는 지금 얘기가 있죠. 그거는 지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공대지기 때문에 전투기로 가서 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로 그럼 확정이 되겠느냐? 그럼 대인지뢰는 왜 설치를 했느냐? 지금 보병전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군을 불러드린 것도 그 이유고 북한군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1번이 지금 참호 격투예요. 참호 진지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참호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완전 1차 대전의 고지전으로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인지뢰까지 설치하면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뢰밭인데 누가 그걸 가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사례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죠. 지금 휴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DMZ 비무장지대가 있고 거기에 GP랑 GOP에서 우리나라 젊은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맨날 무릎 나가면서 거기가 다 지뢰가 박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그렇게 될 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상 그러면 이제 멀리서 뭐 스톰 섀도우를 쏘던 에이테크스를 쏘던 직접적인 이 맞부딪히는 그 전장에서는 그걸 날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날리면서 이제 대인지뢰를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휴전선을 긋는 우리나라 같은 방식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방산주는 얘기 드렸다시피 이미 전략 매도를 얘기를 드렸지만 계속 뭐 다른 지역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방산주가 가겠지만 지금 방산주가 가장 뜨거울 때의 느낌은 그냥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술적인 차티스트적인 분석이라던가 기본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그냥 느껴보시면. 그렇죠? 방산주가 가장 뜨거울 때보다 지금 뭔가 안 뜨거운 느낌이 있죠? 제가 연애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 느낌이 맞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가 지금 1월 달에 집권을 하는 때까지는 계속 뭔가 지금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뭔가 터질 것 같은 푸틴도 계속 말싸움이 일어나겠지만 1월 달에 오히려 집권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지금 저기로 가지 않겠느냐. 뭐 우리나라 케이스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방금바조에서 방금바하고 이제 조는 이제 이따가 지금 턴에 얘기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재건 쪽으로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도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기 사실은 확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신의원님의 좀 해석은 일테면 이제 휴전인 거죠. 일테면 우리 현재 한반도 상황처럼 그렇게 지뢰를 잔뜩 박아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일종의 벽을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휴전 상태, 종전으로 또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단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얘기 들어봤고 지금 현재 섹터별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이 많은지 곰베랭크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들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섹터를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포기한다면 트럼프와 협상할 의향이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재건 관련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와 함께 연동돼서 많이 검색하는 게 사료 그리고 방산입니다. 재건과 방산이 함께 검색된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서 영국의 스톰 섀도우까지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두 가지 섹터가 함께 검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은 상승하는 반면에 오히려 방산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자 기술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합니다. 오늘 양자 기술 섹터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양자가 점점 더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 속에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암호화폐 전담직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강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BM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HBM 관련 섹터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이 또 다시 이탈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10거래일째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 있고요. 57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개장 직후보다는 장 막판에 매도세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의 동향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경계감이 깊은 상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관이 8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순 매도가 50억 원 이하로 잡히고 있습니다. 뚜렷한 매수와 매도 조치가 코스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상승률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을 보게 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있는 의약품 그리고 화학 업종만 소폭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제 강세를 보였던 보험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 보험 업종이 0.56%가량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전기전자도 0.27%가량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음식료품도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인터넷 업종이 최근 추세가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오늘도 1.4%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과 대비되는 게 전기전자 업종 하락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은 오히려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엔터주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방송 서비스도 오늘 1.2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범양건영 그리고 금호건설, 삼부토건 대부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는 건설 중소형 관련 기업들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요. 파커스가 오늘까지도 상승합니다. 자본을 마련한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한국정밀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관련 기업이죠.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액션그룹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모멘텀이 오늘 부각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오늘 29%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 컴투스홀딩스 오늘 21%,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기업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영커 수고하셨습니다. 우크라 재건주들 강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또 시장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수는 부진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특징 주들, 이제 종목별 움직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박 대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장시장에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언급을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인데 네네. 보면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4.3% 정도 다시 한번 더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좀 4,600원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 계속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오늘 이렇게 좀 4% 이상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요.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음봉으로 하락 추세를 좀 만드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한번 22평선을 밟고 일어서면서 지금 현재 9,920원, 5.5% 정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화폐 쪽은 지금 분위기가 정말 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비트코인 한 개. 그 얘기도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가상화폐 정부다라고 언급할 정도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 조정받았다,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N자 상승 파동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나와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로 끝낼 게 아니라 저는 다음 매도를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또 강하게 또 급등했다, 6% 이상 급등했다, 좀 3%까지 좀 내려오고 있네요. 이렇듯이 지금 대형주들도 보면
아침에 이게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오르기만 하면 좀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정 주고 또 장중에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급등했다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좀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위원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방산금융 바이오 방금 받은 전략 매도 의견을 미리 이미 드렸고요. 예. 여기서 빨리 공부해야겠죠. 뭘요? 조선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이오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 대급락이죠. 알테오젠 20%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하한가 수준이죠. 자, 분명히 이거 경고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느껴보세요. 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에코프로비엠, JIP,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한때 최고로 뜨거웠던 그리고 그 뜨거웠던 순간에 더 뜨겁게 만드는 현재의 트렌드, 유튜브나 SNS의 발달로 인해 몰림 현상, 쏠림 현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그런 걸로 느껴도 되지만 유튜브에 계속 반복돼서 어떤 주제가 많이 나온다.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그런 걸로 느껴도 되지만 어떤 잣대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MACD가 됐던 RSI가 됐던 과열권 지표를 놓고 보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알테오젠도, 리가켄 바이오도, 펩트론도, ABL 바이오도 아무리 잘 나가도 JIP, 에코프로비엠, 한미반도체 다 찾아보라고 했죠. 지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RSI 기준으로 지금 각자 주식시장에 상장된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곳에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끌고 왔기 때문에 미리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런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대 음봉이. 거기서 뜨거울 때 저기 쥐고 샀으면은 순식간에 20%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단타 기회 나옵니다. 그때 두 번째 기회 언제 온다고 했죠? 지금 벌써 알테오젠 말씀드리는 순간 밑에서 7% 올랐네요. 왜 올랐죠, 지금?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0개월 선에 닿는 그 지점에서 단타가 나온다고 했죠. 지금 바로 그 단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힘이 약하면 쌍봉으로 무너지면서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JYP, 뭐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비엠, 이수페타시스처럼 한동안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그게 시클리컬 업종일 경우에 옛날에 조선업종 차하정 때 잘 나갔던 롯데케미칼, 조선업종 그 호황 때 잘 나갔던 현대중공업 그렇게 50분의 1도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리듬감을 어떻게 가지라고 했죠? 반대로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방산, 금융, 바이오 이제 조선에서 그 첫날 바쁘게 얘기 드렸던 게 방산, 금융, 바이오까지 놓쳤는데 조선까지 놓치면 제가 이렇게 떠드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떠든 거예요. 제가 떠들어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떠드느냐?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수익이 나고 개인 투자자가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만족이라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이제 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지금 바이오가 폭락하는 거는 뜨거울 때 사면 저렇게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교훈을 새기는 지금 하루를 삼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HD 그룹 중에서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HD 현대중공업이 저는 보기에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이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개 중 하나 가져가야 되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우리 현대중공업의 차트가 이 차트라고 했죠. HD 한국조선해양의 지금 차트가 과거의 차트가 현대중공업의 차트예요. 근데 지금 연봉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연봉에서 20년 선이 돌파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면 태광 성광밴드 지금 피팅주가 지금 제일 먼저 움직이는 그 부품주라고 말씀드렸죠. 태광 성광밴드랑 예전에 HD 한국조선해양의 차트를 보세요. 지금 20년 선이 돌파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그동안 20년 선 아래에서 20년 선 아래는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깨지고요. 죽어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되는 단계. 지금의 롯데케미칼이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롯데케미칼 이거 보세요. 20년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HD 한국조선하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 20년선 돌파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시클리컬 업종의 사이클의 최초라면은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서 정점까지 이른바 10배거 있죠. 1000%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선 돌파되는 초기의 모습을 아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선결 조건이에요. 여기에 이제 다른 어떤 단추가 맞춰줘야겠지만 그런 시점이라는 거. 지금 아까 전에 지금 바이오가 폭락하고 있는 그 시점하고 전혀 다른 시점이죠. 바이오 업종이냐 시클리컬 업종이냐 그거 업종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걸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태광 성광밴드 중에서는 지금 성광밴드가 좀 더 유리합니다. 연봉에서도 20년선 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고요. 월봉에서 20개월선 위에서 확실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북미 비중이 높은 것도 성광밴드고요. 중동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태광이 유리하겠죠. 어쨌든 태광 성광밴드 중에서 항상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개장용 피팅까지 노린다면 하이로 코리아가 되겠죠. 하지만 용접용 피팅이 먼저입니다. 공정순으로 용접용 피팅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밸브를 만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로 코리아는 뒤에 후발로 남겨두고 나중에 태광 성광밴드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하이로 코리아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엔진에서는 한화 엔진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LNG 본행제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어저께 한국카본이랑 동성 화인텍이 급등했는데 그거는 태광이랑 성광밴드 같은 피팅주가 같기 때문에 이 위치로 온 겁니다. 한국카본이랑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개선 밑에 있어요. 동성 화인텍은 어제 급등해서 20개선 이제 돌파되겠고요. 그러니까 순서예요. 누가 먼저 어떤 이동평균선을 먼저 돌파했느냐가 1등주를 가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LNG 본행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저께 간 게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크레인 만드는 업체 끌어올리는 거라던가 대양전기공업 그다음에 평형수, 선박 평형수를 만드는 한라 IMS 이런 데까지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밸류 체인을 구성하셔가지고 이번에 조선주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조선주 관련돼서 이제 또 계보별로 쭉 섹터별로 조선주 내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고 그다음 후발 종목인지 다시 한번 또 신의원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긴 해서요. 오늘장 한마디는 아주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면 대표. 네, 시장이 지금 이제 조정 받는다, 올라간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종목 장사입니다. 똘똘한 종목을 잘 선택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 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신 의원님은요? 자랑스러운 조선의 이름답게 조선주 자랑스럽게 보유하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마무리로 마켓나우 1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은 저희 이슈에 대해 가끔 나오시는 서용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얘기할까요? 네,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JYP 엔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좋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JYP 엔터의 소속 아티스트들인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의 쯔위, 엠믹스 등의 컴백으로 앨범 판매량도 440만 장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내에서 앨범 판매 4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미국 앨범 100만 장 판매를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모멘텀으로 사실 그동안에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구간들이 좀 나오면서 증권사의 지속적인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목표가를 좀 크게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대 어떻게 좀 보고 계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최근에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65,000원 내외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를 잡는다라면 1차적으로는 72,000원을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5만 원을 잡으시면서 특히 기관 수급과 함께 더불어서 동반해서 좀 매수를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재 65,6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켓나우 1부 마치고요. 이제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의 영향들 잘 분석해 드릴 거고요. 미국 증시 강한데 우리 증시 좀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쉬움이 나는 증시 좀 비교 분석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깜짝 실적을 냈다라는 타이틀은 달았는데 네. 그 이면을 좀 잘 찾아봐야 되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네, 어떻게 간밤에 좀 보셨습니까? 예. 새벽이죠, 오늘 새벽. 예. 맞습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를 했으니까요. 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94%나 증가했으니까 사실 엄청난 성과를 냈죠. 그런데 지난 분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수요가 강한 건 맞는데 과연 이 수요가 계속 더 강해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외에서는 주가가 소폭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그 진정되는 느낌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뭐 그것보다는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가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뭐 대표적인 주도주였고요. 이제 그 부분이 매출액이라든가 주당 순이익 전망치들이 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연초 이후에 뭐 한 20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6월 중순까지 한 180% 정도 올랐고 네. 그 뒤로 한 5달 동안에는 지금 한 5%, 6%, 7% 뭐 그 정도 엄청난 거죠. 수준으로 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력은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미 뭐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의 그동안 엔비디아의 수요처라고 했던 M4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해서 투자에 대한 비중이 그동안 쭉 계속 늘어나다가 투자를 계속 늘리다가 한 최근에 보면 한 16%, 17% 정도 수준에서 좀 정체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이제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들을 이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면서 이제 12월 달에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뭐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아마존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도력을 좀 약화시키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증시에 대한 영향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작긴 하지만 이제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 뭐 그 이슈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뜻이 뭔가 했더니 바라는 그 수준이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그게 좀 반영이 됐네요. 그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시간외에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게 워낙 또 높은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이던스의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맥상통한 맥에 있는 거죠. 그동안 뭐 기대치가 워낙 높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실망하거나 하는 폭도 좀 작아지는 뭐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또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으로 좀 변한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시시각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 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정말 가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투자 네. 심리가 네. 좀 확고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거고 그 얘기인즉슨 투자할 곳이 많다라는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하도 많이 올랐을 때 더 추가적으로 오를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강하긴 강한데 네네.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통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PER이 증가하거나 뭐 이익 전망이 증가하거나 이제 두 개의 곱으로 주가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주가가 오르려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더 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S&P 500 지수의 멀티플이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보면 22배를 넘었거든요. 뭐 굉장히 높은 수준, 역대급의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그럼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멀티플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연말하고 연초를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기대가 좀 후퇴하겠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멀티플, 지금 22배가 넘었던 PER은 뭐 조금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년 전망치들을 이제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내년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고 있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한 10% 언저리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멀티플은 정체되거나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순이익 전망치, 주당 순이익 전망치라고 하는 EPS 증가율이 뭐 한 10%대 후반 정도로 올라오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상인데 말씀드렸지만 멀티플이 상승해야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PER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좀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왠지 미국 증시와 엔비디아의 결이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의외의 반전이 좀 여기에 숨어 있네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와 반도체 랠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대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또 그 생태계가 커지는 과정이랑 지금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것이지 교체되고 있는 것이지 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이른 타이밍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I가 아무래도 대세다 보니까 AI의 가격이 좀 싸지면서 대중화되고 확산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I의 반도체나 하드웨어 중심의 그동안 한 2, 3년 주가가 올라갔다면 엔비디아가 주로 그랬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또 그랬죠. 그래서 M7이라는 주가가 뭐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면 이제부터는 AI의 그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수익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들이 조금 더 전면에 나서는 주도주가 좀 교체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성과를 보면 연간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별로였는데요. 최근 한 달 정도는 그럭저럭 괜찮게 올라오고 있고 이 기업들이 주로 보면 중소형주가 또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형주 주가가 부진하니까 지수는 조금 부진할 수 있어도 상승률이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칠 수 있어도 많은 기업들이 중소형 기업들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가는 트렌드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글쎄요,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 관점을 조금 달리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AI 기반에서 그동안 투자는 많이 했는데 과연 돈 벌 수 있느냐 뭐 이 포인트였잖아요. 이제 그 포인트로 좀 넘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화를 할 때의 가장 큰 수혜는 아마도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되지 않겠는가. 서비스를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우리 GPT-4 뭐 이런 것들 보셨지만 주로 대형 언어 모델로 기반으로 가다가 최근에 조금 중소형 언어 모델 중심으로 GPT-4 미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능은 굉장히 비슷한데 비용이 거의 30분의 1 수준으로 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낮아졌군요. 그럼요. 네. 이제는 이런 AI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주도주로 이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투자나 이런 프로젝트를 멈췄던 기업들이 다시 재개하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관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주도주를 바꾸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반도체라든가 하드웨어는 이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 비중이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한 2배, 3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작고 또 원자재나 중간재를 이렇게 쓰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2.0 시대에는 조금 더 흐름하고도 맞고 또 이 생태계하고도 좀 맞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M&A를 좀 자유롭게, 인수합병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서 민간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또 다른 기조이긴 한데요. 규모의 경제가 좀 필요한 그렇죠. 시점이기도 합니다. 효율성을 좀 높이고 예.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도 마침 또 대기업들은 현금이 많아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M&A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좀 확산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조업 전반에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미국이 글쎄요 저는 성장도 경제 성장 자체도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도주 변화, 그렇다면 교체 시기.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네.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정책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1기와 비교해서 2기는 어떤 업종이 좋을지 네네. 그 제레미 시겔 교수가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주식시장에 친화적인 인물이다라고 네. 또 강조하기도 해서 네네. 우리가 지금 또 공략해야 될 그런 업종이 궁금해졌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1기 때와는 다르게 뭐 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물론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금융이라든가 뭐 그 제약주 뭐 이런 것들이 괜찮고 해리스가 되면 뭐 친환경이 괜찮다 이런 우리가 상식이 있지만 네. 실제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는 금융주가 오히려 굉장히 지수를 하회했었고요. 거꾸로 바이든 대통령 때 금융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친환경주도 반대예요. 친환경주도 트럼프 대통령 때 안 좋았을 것 같지만 그때는 의외로 좋았죠. 폭등했어요. 폭등했고 예. 거꾸로 바이든 대통령 때 폭락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떤 뭐 누가 되면 누가 뭐가 좋고 이런 패턴의 분석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매크로라든가 산업의 어떤 생태계의 변화, 흐름의 변화 그리고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는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 그리고 이 원전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친환경에서 이제 다양하게 좀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조금 더 특히 좀 작은 기업들, 중형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식을 직접 종목을 사서 M7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투자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다면 글쎄요 앞으로는 조금은 중소형주들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ET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산업을 좀 같이 사서 가셔야 ETF 네네, 산업. 예. 네, 같이 가서 사셔야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또 시가총액 비중별로보다는 중소형주 비중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그런 ETF들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코스피가 과거 금융위기 수주인 PBR, 뭐 삼성전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 0.85배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 매수, 전문 용어로 이제 바텀 피싱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전략이 맞아 떨어질지 궁금한데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왜냐하면 삼성전자 약발도 네. 오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이요? 예, 쉽죠. 보통은 뭐 OECD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금 경기 확장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기 확장기 가운데에서 코스피가 10% 이상 조정받았던 사례는 거의 없어요. 2006년, 2007년 정도에 한 번 정도 15% 가까이 그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버냉키 쇼크라고 해서 긴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긴축이 없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트렌드로
단기적으로 좀 넘어왔는데도 주가가 한 15% 정도 조정받았다는 것은 일단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좀 걸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부진하다라는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이죠.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그 금액이 뭐 한 20조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 95%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을 정도로 뭐 기술적으로는 좀 낙폭과대일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한 300조 원 정도 수준에서 2013년 이후에 지금 계속 정체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야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조금 더 저는 반도체 주식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아까 큰 흐름상으로는 주도주가 교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시세가 나는 그런 트렌드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보면 역시 이 부분도 한 번 더 낮아진다고 하면 과거 저점들은 0.6배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과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보기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어찌됐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 톡 함께했고요.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더 안 좋은데요. 오늘 특징은 알테오젠이 장중에 20% 넘게 급락했거든요. 현재는 8%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코스닥도 일부 낙폭을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약바이오주, 대형주와 좀 중소형주 갈리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오전장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